시사발전소 한지입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추진하고 있는 이 집무실을 옮기는 것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자, 어제 윤석열 당선자 측에서 현 청와대 구조상 접견실과 비서실이 좀 거리가 좀 상당히 멀다.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비서들 간의 소통이 좀 원활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소통에 부재가 있어 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던집니다. 그리고 국민들과의 소통 역시도 늘리기 위해서라도 이 구중궁궐과 같은 청와대를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런 이유들을 들어가면서 청와대를 나와서 그 장소를 물색을 했고 결국에는 이제 용산에 있는 국방부 신청사 거기로 들어가는 것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그런 모양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조중동들이 일제히 용산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을 옮기게 되었을 때 이뤄질 긍정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헤드라인으로 지금 뽑아서 보도를 지금 쏟아내고 있죠. 뭐 예를 들면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중앙일보에서. 자, 용산에 윤석열 집무실 만든다. 백악관처럼 시민공원을 조성하겠다. 자, 해당 기사의 내용을 좀 요약을 하자면 광화문으로 이전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하긴 했는데 뭐 경호라든가 의전에 좀 차질이 생기는 문제도 있고 주변 시민들에게 뭐 교통 등의 여러 민폐들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보니 이게 광화문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외교부 청사랑 저기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로 갈지 등을 좀 고려를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국방부 청사를 선택하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또 다른 기사를 좀 하나 보겠습니다. 이건 동아일보의 기사입니다. 용산 집무실 광화문보다 보안과 경호에 이점이 있다. 이전 비용은 3분의 1로 줄어든다라는 내용의 이러한 기사가 나온 바가 있죠. 이게 바로 어제자 기사입니다. 자, 해당 기사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이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에 국방부 장관실을 포함해서 총 5개 층을 사용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잠정적으로 결론이 내려졌다라는 그러한 언급을 하면서요. 국방부 청사로 옮기게 되었을 때 그 이점을 위주로 해서 기사를 써 내려갔죠. 그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주변에 높은 건물들이 없어서 도감청과 경호 뭐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려가 좀 작다. 국방부 신청사에 이제 대통령과 비서들이 모여 앉아 있으면서 마치 백악관처럼 그러니까 대통령과 스태프들이 좀 집중적으로 좀 일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이후에 만약에 이제 용산공원이 준공이 될 경우에는 그 윤석열 당선자가 나가서 이제 국민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여러 어떤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는 형식으로 계속 언급을 하는 그러한 보도입니다. 방금 앞서 보신 기사가. 자, 그렇다면 과연 이런 여러 긍정적인 기사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이러한 기사들과 윤석열 당선자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과연 사실일까? 그리고 또 이와 별개로 좀 문제가 되는 요소들은 또 무엇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보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제 주변 그 지인들도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집무실 대체 왜 옮기는 거야? 라는 걸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는 옮겼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도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 지인들 중에서. 그래서 좀 하나씩 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기도 했고 그리고 또 오늘 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그리고 어떠한 이 윤석열 당선자 측과 국민의힘 측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자, 집무실을 옮기는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이 현 청와대 집무실과 비서동의 거리 이 국민의힘 측과 윤석열 당선자 측에서는 뭐 상당히 거리가 멀어서 이들 간의 소통이 좀 많이 좀 제한적이다.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이 비서들이 대통령을 찾아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이 청와대가 운영되고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소식을 딱 듣자마자 들었던 포인트 이들이 청와대 시스템을 잘 모르는구나. 아니 아무리 몰라도 분명히 인수위가 꾸려지고 그 밖에 어떤 정부의 돌아가는 시스템을 전혀 듣지 못했던 것은 아닐 텐데 여전히 이들이 이명박근혜 정부 때의 시스템으로 착각을 하고 그때 머물러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었죠. 아니 근데 아무리 몰라도 그렇지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지 싶긴 해요. 왜냐면 문재인 정부 초기 당시에 굉장히 핫한 이슈였거든요. 자, 일단은 청와대 본관을 기준으로 해서 비서실과의 거리는 좀 상당한 것은 팩트입니다. 멀어요. 본관과는 먼 건 사실입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청와대 본관을 집무실로 활용을 했었던 거는 언제였냐? 이명박근혜 정부 때만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진과 거리를 두지 않고 신속하게 민생을 해결하려고 청와대 본관이 아니라 비서동에 여민관 3층에다가 집무실을 차려놓고 근무를
했죠. 임기 초반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심지어 이거는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집무실을 그 여민관에서 집무실을 마련했고 수행을 해놨죠. 모든 집무들을 청와대 본관에서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서진들과 같은 건물이다 보니까 비서진들이 오가는데 1분도 안 걸리는 상황인 거죠. 같은 건물이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그 탁형민 그 의전비서관도 이 정말 어이없는 윤석열 당선자 측에서의 이 허위날조 정보에 대응을 하려고 본인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곧바로 게재를 했죠. 직접 본인이 체크를 해봤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그러니까 확인을 해보니까 걸어서 가보니까 57초가 나오더라. 뛰어서 가면 30초다. 30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도 그럴 게 같은 건물을 쓰고 있으니까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때가 임기 초반이었습니다. 자, 보시면 새 정부 정책이라고 하는 YTN 당시의 그 보도 캡처 화면인데요.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이 여민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도 설치를 했다라는 내용. 당시에 임기 초반에 여민관 3층에 마련된 집무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임기 초반부터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참여정부 때 썼던 이 탁자거든요. 원형 탁자를 다시 이제 가져다 놓고, 본래 보통은 집무실에다가 뭐 소파 놓고 테이블 놓고 하니까 앉는 자리에 따라서 뭐 상석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권위를 나타내는 형식의 어떤 일들이 발생되어 왔죠. 어디서나. 그래서 안 되겠다. 비서진들과 좀 더 수평적 관계에서 권위를 드러내고 좀 격식 없이 자유롭게 소통을 하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동그란 상석이 없는 테이블을 사용했고, 무엇보다 이런 집무실이 이 내부 환경뿐만이 아니라요, 비서진들이 있는 건물 내에 집무실을 마련했다라는 것에서부터 이제 아무래도 좀 더 원활한 그리고 신속한 대화의 문을 열어 놓았던 것이죠. 그런데 윤석열 당선자 측에서는 이러한 이미 있는 팩트들이 다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벌써부터 유치하기 짝이 없는 그 정말 황당한 가짜뉴스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거죠. 그렇게 가짜뉴스를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공약의 정당성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도대체 얼마나 명분을 삼을 게 없으면 이런 식의 가짜뉴스로 근거로 들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되게 만들죠. 그리고 두 번째, 자, 시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서 공원이 조성될 이 용산공원, 그 용산공원 근처에 국방부 청사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마치 국방부 청사로 옮기게 되면 시민들은 그럼 국방부 청사로 이렇게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라는 것과 같은 그러한 정말 그럴 것만 같은 뉘앙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팩트는 뭡니까? 자, 김종대 전 의원의 말에 따르게 되면 국방부 청사 청와대보다 경비가 더 삼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 군사시설이 있기 때문에, 엄연한 군사기지이기 때문에 국방부 청사는 그냥 군부대입니다. 군부대. 하나의 군부대와도 같은 곳이기 때문에 청와대보다 더 구중궁궐이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시민들과 소통을 할 수 있게끔 열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더 삼엄하고 더 폐쇄적인 공간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윤석열 당선자 측에서는 뭐 국민과의 소통을 하겠다 라는 그러한 국민의 소통을 위한 명분으로 지금 지리적 문제에서만 찾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애초에 여러분들 그 지리적 문제로 접근을 했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방부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소통이라는 것이 정책과 공약을 이행하는 거에 있어서, 그리고 여러 어떤 국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는 자리들을 굉장히 많이 자주 만들고 다양한 어떤 과정 등을 통해서 국민들과 정말 얼마나 진심으로 국민들한테 다가가고 호흡하는, 그리고 그들의 반응을 얼마나 잘 듣고 살피는지, 이런 것이 소통이죠. 그런데 고작 소통한다라는 그 명분이 근처에 조성될 용산공원에 한 번씩 나가서 인사하고 오는 것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이게 소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정말 대단한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게 너무나 당황스럽게 만드는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애초에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데 있어서 정말 대단히 심각한 문제들도 산재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정말 심각한 안보에 구멍이 생기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 사실상 집무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이 안보의 구멍은 뚫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안보의 비상사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 요건들이 있습니다. 자, 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의 말에 따르게 되면 국방부는 전쟁 유사시 이 여러 어떤 비상 상황들, 그리고 국내 어떤 대테러 상황들, 이에 대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곳이라는 점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간에 갖추었던 이 안보 자산들을, 중요한 것은 이제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가게 되면 이걸 다시 꾸려야 되는 문제가 좀 생기게 되죠. 그 안에 안보 공백에 대해서는 언론들이 근데 전혀 주목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정말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강조해야 합니다. 자, 게다가 당장의 청와대만 보더라도 이제 단순히 뭐 대통령 경호만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던데, 대통령 경호만을 하는 곳이 청와대는 아니죠. 청와대 안에서 5분 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각종 어떤 안보 위기, 재해 위기, 이런 여러
위기 상황에 대한 어떤 신속한 관리와 또 대응 체계를 그 지하 벙커 안에다가 이제 정말 수백억 원, 많게는 수천억 원의 그 자산을 투입해서 위기 관리 센터를 갖추고 있어요. 심지어는 국내 유사시에 뭐 주변 통신이 다 마비돼도 이 청와대 안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과 통신이 가능한 통신단이 또 별도로 꾸려져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경찰, 군 이런 협조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경호 조직 역시도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죠. 단순히 대통령을 지키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즉 국가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대처할 수 있는 정말 우리나라의 최후의 보루격이 바로 청와대의 역할인 건데 이런 시설과 기능을 그냥 던져버리겠다. 그냥 무용지물로 만들겠다. 거기에 들어간 이 수많은 혈세를 그냥 휴지 조각 만들겠다. 이런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자, 오죽하면 국방부 직원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집조차도 이렇게 갑자기 허물지는 않는다. 즉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현재 윤석열 당선자 측에서는 국방부 건물 내에서 충분히 청와대 지하벙커와 같은 뭐 지하벙커와 그 어떤 지휘 통제본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청와대 지하벙커가 수행해왔던 그 기능처럼 어떤 참모진들과 국가 유인들이 모두 다 들어 앉아가지고 회의를 하고 또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는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규모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상당히 비좁은 공간이라는 점도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윤석열 당선자가 말하는 뭐 국방부 건물 그리고 국방부 건물과 바로 근접해 있는 합참 그 합참을 비롯해서 이미 해당 위치에 연합 지휘 통제 체계를 갖추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어필을 하는데 애초에 전 군의 시스템이 결집된 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향후 몇 개월간 이 안에 시스템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수행했던 기능과 함께 이 국방부 청사에서 통합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증설을 해야 하는 문제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시스템을 손보고 또 이 시스템들이 안정화되기까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보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국방부 청사에다가 향후 이 이전부터 뭐 한 1년, 2년 또는 뭐 많게는 반년 이상을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해서 이미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면 모를까 고작 1, 2개월 사이에 이걸 마무리 짓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월 말까지 국방부가 본관 건물을 비우고 그리고 난 이후에 4월에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고 5월에 윤석열 당선자가 입주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고작 한 1, 2개월 사이에 일어나는 이 무모한 어떤 집무실 이전이 그간의 어떤 안보 공백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할 정도의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와요. 무엇보다 이후 이 안보 공백이 안정화가 된다라고 해도 또 문제입니다. 자, 그런 군사 기능이 결집된 곳에 집무실을 위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군사 통제 기능이 더 강화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실상 군부 독재 시절로 회귀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러한 우려 역시도 가중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국방부한테 방을 빼라고 하면서 그 안에 정책 부서들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어떤 그 방위사업청이라든가 과천으로 이들을 또 보낸대요. 무려 1000명이 된대요. 거기 그 직원들이. 이들이 막 각각 여기저기로 뿌려지는 거죠. 안보를 담당하던 이 조직력 그 결집체를 곳곳에 뿔뿔이 흩어지면서 이들 간의 소통 문제도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안보 문제에 있어서 오죽하면 조선일보도 이건 좀 아니다 싶었나 봐요. 물론 긍정적인 기사들을 쏟아내는 가운데 우려를 표하는 기사가 좀 하나 있더라고요. 이거는 좀 희귀하니까 이 내용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자, 대대급 이전도 몇 년 걸리는데 윤석열 집무실 용산 확정설에 군 부글부글한다. 자, 국방부는 공식 명령이 떨어지면 신청사 국방부 신청사죠. 10개 층에서 근무 중인 1000여 명의 직원들이 이달 말까지 신속하게 이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준비 지시가 내려진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000여 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1주에서 2주에 불과한 짧은 시기에 이사하기도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뿐더러 국방부 영내의 다른 건물에 여유 공간이 많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죠. 심지어 그 근처에 있는 합참청사도 2개 층 정도만 여유가 있을 뿐이어서 국방부 직원들이 들어가려면 합참 일부 부서의 연쇄 이동이 불가피하다는 거죠. 개인이 이사를 하려고 해도 준비와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한 개 대대가 400에서 500여 명이라고 했을 때 이들을 이전하려고 해도 몇 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 무려 1000여 명의 직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려면 대혼란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1, 2주라는 짧은 기간 내 자리를 옮기는 것이 무리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방부 관계자는 좀 속도 조절이라도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그리고 도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 이사를 하고 국방부 청사로 이제 집무실을 옮기는 그 과정에서 실제 도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국방부와 합참 수뇌부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군 대응에 혼란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이버 보안 문제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군 통신망을 다시 깔아야 하는데 북한의 해킹 등에 대비하려면 상당한 시간을 갖고 점검 및 준비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간조차도 없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시스템을 설비하고 그리고 또 추가적인 어떤 정비를 하고 마지막으로 여러 차례 수차례 어떤 점검을 해야 하는데 이게 시간이 되겠냐는 거예요. 군 관계자들 역시도 이거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을 지금 졸속으로 강행하려고 하는 상황인 거죠. 다음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서 지금 또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심각한 건 뭐냐면 예산 낭비 문제가 정말 심각하죠. 청와대 집무실을 국방부로 옮기면서 국방부에서 자리를 빼야 될 이 5층 규모의 국방부 시스템, 다른 곳에다 그 시스템을 옮겨서 그 기능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만 해도 수천억 원이 든다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국방부가 위치해 있는 곳에는 이제 예를 들어 전자기 폭탄이라고 하죠. EMP 폭탄이 만약에 터졌을 때도 이것에 대비할 수 있는 방어 시설이 갖춰져 있어요. 근데 이것만 무려 1,000억 원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것을 옮겨가는 국방부 시설에다가 또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오랜 시간 동안 안정화해 왔던 지금의 청와대와 국방부의 어떤 방어 시스템, 정보 시스템, 그 밖에 다양한 어떤 이러한 안보 기능을 일제히 혼선과 마비를 겪는 것은 물론이고요. 국민 혈세를 그냥 들이부어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 상공에는 P73이라고 하는 공역이 존재합니다. 이 안에서 허가되지 않은 비행은 불가능하죠.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 뭐 드론 띄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드론을 띄울 수 없는 지역 아시죠? 청와대를 기준으로 해서 뭐 어떠한 비행체도 못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공 방어 업무가 집중되어 있는 상공의 어떤 방어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 청와대 주변으로 한 이 지역 건물 옥상에는 실제로 실탄을 장전해 놓고 있는 대공포 진지들이 존재해요. 고층 건물 옥상에 대공포 진지가 있고 거기서 이제 실제로 군부대가 24시간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런데 그렇게 준비된 상태인데 군부대가 그렇게 위치해 있는데 만약에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겨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자 보시는 것처럼 강남 대부분을 포함한 뭐 흑석동, 반포 뭐 이런 주요 도심 지역의 옥상들에 다시 이 진지가 새로 구축되어야 돼요. 그러면 이 진지를 옮기고 새로 구축하는데 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건물 옥상에다가 여러분들 그냥 대충 끌어다 올려놓으면 끝이 아니잖아요. 군 부대가 거기서 진지를 구축하고 또 생활할 수 있는 여건, 그 밖에 필요한 부수기재들이 또 설치돼야 되는 문제들, 어쩔 수 없이 다시 어떤 금전적인 부분에서 예산이 소모될 수밖에 없는 그런 포인트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단순히 옮긴다라는 개념이 아닌 거죠. 새로 이 옥상에다가 설치를 해야 된다. 자, 뿐만 아니라 집무실 인근에는 이 건축물 고도 제한도 이제 걸리게 되겠죠. 고도 제한이 걸리게 됐죠. 그러니까 청와대 인근 지역에서 건물은 높게 못 지으게 돼 있어요. 감청도, 도청도 있을 수 있고 저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건축물 고도 제한을 걸어놓죠. 근데 현재 지금 용산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용산 지역에 그 개발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고 심지어는 재개발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다 그냥 백지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간 민간 개발사의 비용뿐만 아니라 공공개발 비용 역시도 모두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하승수라고 하는 세금 도둑 잡아라라고 하는 시민단체 공동 대표님께서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글을 하나 기고하셨더라고요. 이 기고한 글을 통해서 또 다른 예산 문제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취임 전 대통령 집무실 이전 그런 예산은 없다. 자, 행정과 예산의 ABC를 안다면 취임 전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성립될 수 없는 이야기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매년 국회에서 이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받아 사용하는데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경호실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고 국회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를 통과해야만 예산이 확정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와 관련된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예산은 행정안전부 예산 안에 포함된 대통령 취임식 예산 30억 원 내외, 3월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일반 회계 예비비에서 배분된 대통령 당선인 예우 및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운영 경비 예산뿐이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대통령 당선인 예우 및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운영 경비 예산은 아직 확인이 안 되지만 선례로 보면 40억 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 이명박근혜 정부 인수위 시절에 21억 원 정도였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집무실을 옮기기 위한 공사 예산, 사무실 이사 예산과 같은 것이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고 게다가 용산 국방부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게 되면 국방부가 다른 건물을 구해야 되는 것, 그리고 군사 보안 시설을 갖춰야 되는 그러한 예산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산도
행동도 없는데 취임 전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밀어붙이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국방부 등의 정부 부처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해 이사를 준비한다는 얘기도 나온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이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진실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지금 이사를 준비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실행에 옮기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라는 것을 언급하는 겁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도 되기 전입니다. 취임하기도 전인데 집무실 이전을 위한 공사나 사무실 이전을 지시할 권한이 일단 없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현황을 파악하고 취임식 준비를 하는 것에 대한 역할을 하는 곳인데 법률상에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월권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죠. 임기가 시작되지 않은 당선자가 그런 지시나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정부 부처 공무원들 역시도 당선자의 눈치를 보면서 실제로 움직이고 있다면 법적 근거도 없는 행정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는 정부의 조직 자체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란, 윤석열 정권의 법치에 대한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고 윤석열 정권의 예산과 행정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부족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죠. 그러니까 애초에 집무실 이전하겠다, 이것저것 뭐 치수 제거하고 뭐 이들이 이제 국방부의 새로운 어떤 공간을 찾기 위해서 막 이리저리 막 동분서주하고 있고 이런 것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인 거예요. 법적으로 불가능한 월권적인 지시가 있었고 또 그러한 행동을 지금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 이거 자체가 일단 문제인 거죠. 그리고 애초에 이전할 수 있는 예산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도대체 어디서 예산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건지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하승수 대표가 정말 잘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선자 신분에서 공권력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자가 현 정부의 조직 체계 자체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쨌든 간에 옮기게 돼서 국방부에 들어서게 될 집무실 공간의 활용을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수도 재고 갔다. 지금 이 공약 하나만으로 안보 위기, 혈세 낭비, 정부 조직 체계를 흔들고 있는 것, 예산과 행정 체계를 흔드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짓밟고 있는 거죠. 이게 임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인 겁니다. 자, 현재 이와 관련해서 국민청원도 지금 올라온 상태인데 청원 동의가 많이 눌리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청원 내용도 좀 하나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제20대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에 반대합니다. 자, 지금 청원 동의는 자, 보시면 22,274명입니다. 자, 집무실 이전 계획에 대해서 4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는 것인데요. 첫 번째, 집무실을 이전하였을 때 국민소통이 이전 정부보다 활발해질 것이라는 근거가 보장되지 않는다. 두 번째, 이전 과정에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 세 번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행 금지 공역. 이것이 용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아도 될 재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네 번째,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 해당 위치는 그 옆에 구 미 8군 사령부가 주둔해 있던 곳이고 일제강점기 시기에는 일본의 조선 주둔군 사령부가 있었던 곳이고 그 이전에는 위안스카이의 그 청나라 군대가 주둔했던 자리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죠. 제국주의와 종속의 땅 위에 대통령 집무실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역사적 의의를 무시하는 행위이므로 국민이 갖고 있는 정서를 반영해야 된다. 즉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국민의 정서를 전혀 이들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 감정과는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또 집무실 이전 사건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당선 소식이 전해진 이후로 고작 8일째 됐죠. 8일째 됐는데 벌써 우리나라는 경제와 안보 위기 절벽 끝에 지금 내몰려 있는 상태입니다. 임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지금 자신의 공약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라는 어떤 상징성을 얻기 위해서 정말 아무 생각도 없이 국가 운영을 참으로 무모하게 몰고 가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그런 상징성을 내세우고 있는 그 공약 뒤편에선 또 무슨 일들이 일어납니까? 공약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움직임, 자신이 내세웠던 공약을 번복하는 상황도 맞물려 있어요. 공약 불이행 이슈를 좀 덮으려는 최악의 공약 이행 소식이기도 한 거죠. 문제는 언론들이 이에 대해서 전혀 주목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냥 다 긍정적인 기사들 위주예요. 박근혜 정부 때쯤에 여러분들 그 헬조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 등장했었던 헬조선, 다름 아닌 진짜 헬조선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신 분들, 그리고 활발한 채팅과 댓글 남겨주신 분들, 그리고 후원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모두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